네,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해드리고 저희 자유로운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앤더슨벨의 최정희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쪽에서 먼저 좋은 브랜딩으로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계셔서 지금 현재 8개국에 진출해 계시고요. 2015년도 창업 후에 연일 목표를 달성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아이의 정예슬 대표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환 대표님께서 앞서 강연 주셨을 때 용돈 3만 원으로 창업을 하셔서 2011년 창업하셨는데요. 창업 때 2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20대 후반이십니다. 네, 창업 런칭 5년 만에 100억 원을 매출을 달성하신 아주 멋진 분이십니다. 정예슬 대표님이셨고요. 네, 세 번째 소개드릴 분은 스트릿 브랜드의 최강자 This is Never That입니다. 조나단, 박인욱, 최규종규 세 분의 공동 대표가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브랜드의 머리를 기획 쪽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인욱 대표님과 본인은 물류 몸통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조나단 대표님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2017년 작년에 창업을 해서 새로운 강자가 되실 로 매뉴얼의 김주현 대표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Never That에서 일을 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본인의 브랜드를 런칭하시고 좋은 반응을 통해서 지금 잘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모시기 힘든 네 분의 브랜드 대표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은 특별 강연을 해주신 김미환 대표님께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면서 패널 토론을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전반의 지루함을 끝까지 끌고 와서 후반부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 사전에 패션협회에서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질문을 받아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업력이 뭐 8년, 7년, 5년, 이제 2년 차 이렇게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 제일 먼저 제가 임의로 선정을 하면은 다시 스타트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는 거하고 뭘 다르게 하겠냐라는 질문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오늘 이발도 새로 하고 오신 최정희 대표님께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픈은 2015년에 했는데 그 전에 2004년부터 이 온라인 관련된 일을 했어서 사실 그 회사로 봤을 때만 신인이지 엄청난 중고 신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브랜드를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새롭게 할 거는 현재로는 사실 저는 보이지 않고 차라리 군대를 한 번 더 갔으면 더 갔지 다시 브랜드를 런칭하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서 사실 생각조차 해보기 싫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최 대표님이 경쟁자를 줄이려고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직 빠릇빠릇한 우리 김주현 대표님한테 저는 이제 막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2년차가 됐는데 아직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거는 딱히 아직 생각이 안 들고요. 그냥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어서 딱히 어떻게 다시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스타트업 하지 말라는 그런 분위기로 늘 몰고 가시는데 아마 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이커머스 베이스에서 이제 주로 그 매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경쟁자들을 의식하는 건 아닌가 제가 살짝 의심도 드는데
전혀 그러시지 않을 우리 정혜슬 대표님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에 그 PT 자료에서는 100만 원 들고 창업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뭐 3만 원 갖고 시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마 제가 추측컨대 다시 돌아가서 뭘 더 갖고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정 대표님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처음에 2011년도 11월 14일이죠. 며칠 오늘인가요? 아, 내일이구나. 네, 이제 내일이면 7년 차가 되는데요.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저는 제가 3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소셜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3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오프라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재반 비용이 들지 않았던 디지털을 이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블로그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주문 시스템도 그때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네이버 쇼핑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댓글로 주문을 받아서 그 고객님한테 제가 이제 응대를 해서 뭐 계좌번호를 드리고 돈을 조금씩 쌓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다시 시작한다면은 그 소셜 네트워크를 좀 더 활용해서 뭐 예를 들어 지금 더 활성화되고 있는 인스타그램 마켓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 마켓 같은 걸 더 이용을 할 것 같아요. 네. 역시 이 사람은 나이가 들고 배움이 많아질수록 자꾸 숨깁니다. 근데 여기 우리 정 대표님은 파릇파릇한 신뢰되는 표현이지만 아직 20대시다 보니까 제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 회사 업력으로는 제일 오래된 우리 조나단 대표님 창업한 지 8년 되셨는데 다시 돌아가신다면은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스타트업을 하실 수 있는지. 네, 제가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하는 방식으로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그때 처음 시작을 A랜드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다 이렇게 물건을 배송하고 뭐 이렇게 짐 같은 것도 다 직접 갖다 주고 그렇게 해야 열심히 한다고 믿었었거든요. 그리고 포장이나 이런 것도 다 직접 저희가 다 했었는데 그게 효율이 진짜 안 나온 줄도 모르고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해야 성공하는 줄 알고 했었던데 어떻게 보면은 그 옷을 직접 갖다 주고 포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디스크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조 대표님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8년 되다 보니까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매일매일 회사의 문제의 연속이고 경영자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본인의 일인데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기 시작해서 가 있는 게 매일 회사에 있질 않고 파주에 있는 물류창고에 가서 거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디스크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결혼을 작년에 해서 이제 만 1년 됐는데 신랑이 아무리 사업도 좋지만 조나단 대표 옆에 그 머리를 맡고 있다고 지금 This is Never That에서 상품 기획을 총괄하시는 우리 박인욱 대표는 결혼한 지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 8년 전으로 돌아가서 네, 저도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돌아가서 어떻게 뭘 바꾸면 좋을지에 관한 거는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고요. 그냥 아쉬웠던 점은 전혀 모르고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항상 일이 생기면은 그때 이제 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모든 걸 해왔어서 다시 한다고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브랜딩을 조금 하는 시간을 좀 더 철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면
새로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걸 조금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멤버들이 한 2주 전에 모여서 프리미팅을 가졌을 때는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무대 위에 올려놓으니까 좀 감추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날 들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창업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일단 생산과 관련해서 창업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힘들어하는 문제점은 생산이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단계에서는 생산의 노하우가 스타트업에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팁을 조금씩들 비밀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나단 대표님부터 생산하느라고 애를 먹었던 부분을 극복한 과정을 압축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생산을 극복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네. 지금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수량이 많아지면은 조금 더 쉽게 하고 싸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도 그때랑 거의 달라지는 게 없고요. 오히려 처음 시작했을 때가 더 쉬웠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 저희 대표가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중국에 생산 때문에 가 있거든요. 그렇게 수시로 불거지는 문제들 때문에 되게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글로벌 패션 포럼에 이게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런 포럼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부 당국자들이 돈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데서 현장에서 직접 스타트업을 하라 얘기만 하지 말고 스타트업을 하는데 뭘 지원해 주면 이게 가속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같이 들어야 되는데, 나라도 조그만데 세종시에서 멀어서 아무도 안 올라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좀 넣으셔서 산업자원부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도대체 패션 산업에 관심을 안 갖는데 우리 사장님 나쁜 사장님이에요 이런 것만 올리시지 말고 정부 공무원들이 패션 산업에 관심 있게 만드는 것도 우리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생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한국이 그래도 70년대, 80년대 봉제로 세계 최고의 시장을 만들던 나라였는데, 이게 인건비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로 인해서 이제 생산 기지들이 다 해외 이전을 하고 도시명 봉제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거를 또 스타트업 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게 매칭을 하기 힘든 부분들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올라와 계신 분들은 생산이라는 프로세스를 가장 먼저 장벽을 극복해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대다수의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산 문제에서 장애 허들에 걸리는 일이 발생하는데, This is never that에서 일을 하다가 독립을 하신 우리 김주연 대표님은 지금 현재 생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 1년 좀 넘어서 이제 2년 차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작아서 아무래도 공장에서 물건을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네고대 형 같은 경우는 아직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량이 많고, 저희는 이제 많으면은 200장, 적으면 100장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공장에서 안 받아주고 까이고 그러다 보면 또 딜레이 되고, 물건이 이제 좀 팔리기 시작을 해서 이제 재입고를 해야 되는데 공장에서는 또 그냥 안 해버리겠다 하면은, 저희는 워낙에 의리기 때문에 생산을 못하는 게 가장 큰 고충인데요. 그냥
어떤 뭐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브랜드 이름을 알리고 함으로써 생산 수량, 첫 파스 수량을 좀 늘려가면서 계속 극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극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부나 뭐 서울시의 이제 봉제 산업 관련한 대책 회의에 여러 번 참석을 해봤는데 여기 참석하신 그 공장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열심히 해서 자기네 산업이 클 수 있다라 그러면은 수량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들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런데 가장 큰 장애가 뭐냐라는 부분에서 여기 스타트업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젊은이들이 공장을 하시는 분들하고 너무 편하게 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을이라고 스타트업을 이미 한 분은 내가 을인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막 스타트하는 분들은 자기가 갑인 줄 압니다. 이런 일들이 감정적으로 시작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봉제 관련 대책회의에서 여러 번 들었는데 아마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내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내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정예술 대표님은 상품이 생산과 사입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될 텐데 그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직접 생산하시는 부분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타트업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제가 2015년 SS 때부터 빚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총 4년 정도를 버텼던 건데 그 버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 요인은 재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능히 했던 이유는 소량으로 그리고 반응형 생산을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빚을 보고 욕심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반응형 생산을 하다 보면 생산 타이밍이 분명히 걸리기 때문에 항상 예약 주문으로 판매를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보장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베트남 OEM 생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이거는 이만큼 팔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한 번에 빵 때려 놓고 쌓아 놓고서 이제 판매를 했던 게 올해 여름부터였어요. 근데 거기서 또 오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이제 뒤돌아보니까 제 예상이 다 맞을 수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생겨서 이제 적중률이 되게 중요하다는 과제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10스타일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다 팔아버릴 거야 라고 생각해서 빵 생산을 해놨는데 여기는 5개가 적중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창고에 쌓여있는 거 나머지 5개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생각보다 회사가 많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앞으로 더 오래오래 내가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다시 한번 반응형 생산으로 돌아가야겠다. 하지만 예약 주문도 줄여야 되고 바로바로 반응을 보고 생산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근데 아직 한국에는 지금 그게 좀 진행하기가 어려운 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봉제 공장 사장님들이나 그리고 스타트업 그리고 혹은 브랜드 하는 이제 다른 회사들과의 그 연계가 잘 아직 안 되고 있는 점이 좀 항상 아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패션계가 커서 봉제 공장 사장님들도 다 같이 부자가 되려면 한국에서 생산을 유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점은 반응형 생산을 한국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극복은 못했어요. 네. 이게 사실 이 기성인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인데 역시 생각이 맑으시니까
사회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한번 또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같이 우리가 밸류체인 상에서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갑을 관계다, 뭐 어떤 수직적 관계다,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성장이라는 거는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 대표님이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국내에서 반응 생산할 수 있는 구조, 이 분명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 업계가 좀 고민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의 공장을 운영하는데 그 공장에다 어느 정도의 일감을 갖다 주면은 이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스타트업 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할 텐데, 저희가 한국은 인건비가 비싸서 봉제 산업은 이제 안 됩니다라는 공식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들 때문에 한국은 정말 비싼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서울에 있는 공장들의 평균 봉제 인력 평균 연봉이 1,500 몇십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생산성은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서 한국의 봉제 기술자들이 2배 이상 높은 거로 나오는데, 이런저런 부대 비용 뭐 다 해서 계산을 하면은 적어도 반응형 시스템 쪽에서는 한국에서도 봉제 생태계를 다시 한번 부활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대형 기업들이 아니라 스타트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운동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앤더슨 벨의 우리 최정희 대표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이 패션계의 철학자가 한 분 나오셨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소위 이제 저 같은 이 잡학을 한 사람들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셔서 패션은 이런 분들이 해야 돼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 대표님이 생산과 관련해서 갖고 계신 신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전 질문 때 앤더슨 벨에 대한 질문이 더 많으셔서 마이크를 잡으실 거니까 몇 가지 함께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 가치 유지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사전 미팅 때 최근 상품의 객단가를 상승시키는 데 성공하셨다라는 부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한 400여 분의 분들이 오셨는데 50%는 예비 창업자 또는 스타트업 분들이시고, 나머지는 내셔널 브랜드의 기획이랑 전략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품의 객단가를 어떻게 상승시키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이런 자리를 처음이라서 너무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아서 그런 약간 농담 같은 답변드림 좀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업자분들한테 이제 공장에 대한 신뢰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앤더슨 벨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이 시장을 그만두기 바로 전에 이제 한 브랜드 이제 사업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너무 한 10년 정도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업을 함에 있어서 이제 그만둘 건데, 가장 아쉬운 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브랜드를 한번 안 해보고 접는다라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했었던 실패 요인들을 다 제거한 이제 모델이 이제 앤더슨 벨이었고요. 앤더슨 벨의 앤더슨 벨 하기 전에 가장 큰 실패 요인은 제가 원하는 상품을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대문 종합시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컬러에 내가 원하는 정도의 밀도감의 옷을 만들고 싶은데 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없으면 이제 대체제를 보통 보여주죠. 비슷한 컬러, 비슷한 원단. 근데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봉제 공장을 가면 제가 원하는 봉제는 또 안 해줘요.
또 비슷한 봉제에 남들이 하는 비슷한 수준의 옷을 또 해줘요. 그러면 또 이제 그걸 가지고 포터를 만나면 또 비슷한 느낌의 사진을 또 찍어서 저희한테 주죠.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네들이 원하는 것들인데, 그네들이 원하는 게 좋은 조언들이 아니라 그들의 편한 조언을 마치 저는 좋은 조언이라고 착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협을 많이 받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그 당시에 그네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보다는 그들이 더 전문가니 그들이 말한 게 더 옳지 않을까? 근데 나중에 이제 10년의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쉬운 거였구나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라고 해서 했을 때, 그때는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거였는데 결혼을 해서 10년 동안 집에 돈을 한 번도 못 갖다 줬다 보니까 이제 돈도 좀 벌어야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복합된 게 이제 앤더슨 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에 마케팅적인 거는 제외하고 생산적인 부분을 질문을 하셔서, 일단 제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타협 없이 만들었던 게 이제 앤더슨 벨 2014년대 나왔던 맨투맨. 그 당시에는 이제 아크네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을 때여서 그네들의 약간 피치한 컬러감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돈이 될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네들이 원하는 핏감, 약간 오버핏이지만 어깨가 약간 드랍되는 느낌. 근데 그게 이제 공장과 원단 사장님들이 싫어해요. 원단 이제 요착이 많이 들어간다. 뭐 굉장히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답변해 주지만 현실의 타협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게 이제 맨투맨으로 그 당시에 이제 10,000장 정도를 생산을 하면 타협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00장을 생산했고 그게 한 달 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또 최고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이제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가서 스톡홀름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마지막이니까 되게 무서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 뭐 단가도 그 당시에 저희가 68,000원을 내놨었는데 그것도 그냥 무섭지 않아서 그냥 안 팔려도 그만이다. 하지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 단가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게, 지금 와서 5년 동안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건 앤더슨 벨 가격을 그 가격에 맞춰놓고 시작했다라는 거. 그게 시장과 타협 보지 않고 내 자신한테 떳떳한 가격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만큼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너무 잘 돼서 이제 사실 첫 단추도 너무 중요한데 두 번째 단추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생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장에서 해놓고 나서 내가 좀 잘 된다고 옮긴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비교를 해서 더 싼 데로 간다거나, 사실 그거는 가격적인 차이는 커봤자 1,000원, 2,000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아니라 어차피 옷이라는 거는 디자이너 생산과 디자인 두 개로만 나눈다고 보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소 10단계의 공정이 거쳐서 나오는 게 옷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랑 호흡을 계속 맞춰간 그 사람이 가장 제일 잘할 확률은 높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수량이 작지만 그 사람들한테 뭔가 제대로 된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진정성 있게 그들한테 다가가야 돼요. 내가 자신감이 없거나 내가 뭔가 해낼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떠나갈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순간 그분들도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앤더슨 벨이란 브랜드가 좀 더 디벨롭 되려면 이제 자수를 굉장히 많이 넣은 이제 맨투맨을 만들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이건 저희의 스킬이라기 하기보단 저희는 항상 견본을 갖다 드려요. 우리가 자수를 하고 싶은데 자수를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저희가 겐조 자수티를 갖다 드렸어요. 이 정도 자수를 하지 않으면 시장성이 없다. 근데 가격은 이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몇 장을 만들면 되냐? 똑같이 10,000장이에요. 이상하게 시장이 10,000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10,000장을 해야 되는데 자수는 좀 다르게 이게 기계가 하다 보니까 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몇 장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게 10,000장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10,000장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되게 또 잘 됐어요. 그게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원단이 좋다, 자수가 좋다, 이게 저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마켓에서 노출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사람들이 샀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바이럴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장 사장님들 항상 만날 때 얘기하는 게 1000장까지는 내가 알아서 팔겠다. 근데 10,000장은 사장님들이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1000장을 팔았을 때 소비자들한테 좋은 반응이 오면 10,000장은 그냥 가는 거고, 소비자들한테 안 좋은 반응이 오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저희가 던져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저희 주위의 공장 사장님들은 많이 느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특별히 이렇게 감시를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봉제 공장에서 상품이 넘어오기 전에 자수나 나염을 하게 되면 봉제 공장에서 저한테 일러요. 자수 이렇게 쳐가지고 넘어왔다. 오히려 자수 공장님한테 전화해서 똑바로 하라고 저를 건너뛰고, 그네들 네트워크 상에서 정말 좋은 아이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희한테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원단에 되게 목말라 있는 업체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 경험인데 정확한 목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스타트업 이런 것들을 보다는 더 중요한 건 목표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하면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법을 목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거는 사실 더 큰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16년도 이후에 제일 힘들었던 게 되게 그러니까 10년 동안 월급을 못 받았던 사람이 2015년도 12월에 그 돈을 다 벌어버린 거예요. 1년 정도 만에. 그러니까 그릇이 되게 작습니다, 참고로. 근데 2016년도에 이제 나는 이 브랜드를 그만하고 싶고, 왜냐하면 더 해봤자 더 잘할 자신도 없었고, 근데 저희 이제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거를 좀 더 디벨롭 시켜보자 해서 저희는 2015년도에 앤더슨벨과 2016년도에 앤더슨벨은 사실 완전히 다른 브랜드예요. 그래서 원단에 대한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사실 너무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노력을 이제 원단 사장님들이 또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이 얘기의 요는 뭐냐면, 뭔가 하나가 풀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 저절로 풀리는 그림이라는 거죠. 사실 내가 너무 여러 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하나만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하나가 나의 목표랑 나의 꿈이 명확한지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좀 전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그 사기꾼의 제1 덕목이 진정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내가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지 다른 사람을 믿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꿈이 명확한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그게 옳다고 하면 그 길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또 다른 갈래의 길이 생기고, 다른 길래 생기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항상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 기준이 진정성인 것 같아요. 항상 저도 10년 동안 매번 흔들려가지고, 제 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남의 말을 잘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들 말을 들었을 때 좋은 결과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의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공장 사장님들을 진정성 있게 대해라. 그러면 그분들도 진정성 있게 해줄 거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에 브랜드 가치 유지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힘들어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인데,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돈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제거하고 이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사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일단 뭐 아까 철학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돈을 빼고 그냥 옳은 길로 가자, 그거밖에 방법이 없겠다. 근데 옳은 거라는 거는 너무 추상적이고, 각각의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 어저께 있었던 일인데, 저희 룩북이 나왔는데 분명히 내가 검토를 했는데 그 앞면에 저희가 이번에 컨셉이 디지털 노마드인데 D하고 I가 없어요. 디지털, 근데 이게 읽혀요. 이게 희한하게 이게 읽히네. 그래서 나왔는데 첨부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게 바꾸면 200만 원이 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행히 금요일 날 저희가 발견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고민하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샘플 본 게 100부가 있으니까 900부만 하자 그러면 100부는 내가 그냥 돌리지 말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읽힐 것 같거든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게 10년, 20년 뒤에 혹시나 모르게 내가 좀 더 잘 되어 있을 때 이게 또 나의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바꾸는 거. 그러니까 브랜드의 가치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 10년 뒤에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10년 뒤에 이게 부끄럽지 않을까? 지금은 힘들지만 10년 뒤에 할 걸. 그 미래에 대한 그 열망이 되게 중요하면 브랜드 가치는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객단가 상승 요인은 이게 제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리는데 그거에 걸맞게 상품의 퀄리티를 높이려다 보니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이제 뭐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 업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커밍아웃 하는 느낌이긴 한데, 울 9대1이라고 다 9대1이 아니잖아요. 뭐 여기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이 울을 사실 울 90에 그 1이라는 것도 뭐 아크릴이 될 수 있고 폴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90 중에서 또 그게 18 마이크로의 울이냐 21 마이크로의 울이냐, 그럼 그냥 9대1 울이라고 쓰면 그냥 9대1 울이에요, 그냥. 근데 저희는 18 마이크로를 썼다가 갑자기 가격이 올라서 올해는 21 마이크로를 써야지만 그 단가를 맞춰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냥 18 마이크로를 쓰자 대신 수량을 늘리는 거죠, 저희는. 그때 저희는 이제 좀 베팅을 하는 편이에요. 그때 그러면 얼마나 더 하면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수량을 늘리면서 가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객단가가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사실 기존의 앤더슨벨이라는 브랜드는 분명히 시작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란 부분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브랜드. 온라인에서는 사실 객단가가 높은 아이템을 팔려면 신뢰성이 겸비되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씩 신뢰성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아이템, 굳이 백화점까지 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정도의 그 지갑의 규모 갖고 있으신 분들이 와서도 그냥 믿고 살 수 있는 아이템들을 이제 만들어 보는 상황인 거지, 객단가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저희가 막 이제 브랜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니까 이제 뭐 좀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2016년도, 17년도보다 18년도 매출이 지금 한 50% 이상 성장을 했는데 수익률은 훨씬 더 떨어졌어요, 저희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운부자재 퀄리티는 계속 올라가고 그걸 우린 쫓아가고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가격은 그만큼 안 올렸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더 떨어졌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단가 상승을 했지만 다행히 소비자들이 그 전에 저희 제품을 양말에서부터 시작하셨든지 우산에서부터 시작하셨든지 어떠한 아이템에서 시작하셨든지 간에 한 번은 소비해 주셨던 분들이 지금 믿고 사주시고 있어서 그게 객단가를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작하는 브랜드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아이템으로서 처음에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경험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하시든지 간에 부끄럽지 않는 아이템을 만들어내야지, 이거를 브랜드를 한다고 해서 뭐 10개, 20개 아이템이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한 가지 아이템, 킬러 아이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브랜드화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 두 개 늘려나가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소비자들이 W 컨셉이나 무신사에서 소비를 할 때 맨투맨 이렇게 소비하면 내 아이템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템에 맨투맨이 뜨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맨투맨 10종, 20종씩 내서 브랜드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나를 그냥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네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한 가지 아이템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짧은 강연이셨던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청중에서 질문 앤더슨벨에게 있으시면은 받고 다시 진행하도록 할까요? 아, 네. 네. 자,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파이브 플러스의
임준호라고 합니다. 일단 말씀 정말 잘 들었고 지금 저희도 지금 계속 지금 브랜드를 진행한 지 한 3, 4년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서 반응도 없고 했지만 좀 반응 얻다가 다시 떨어지고 또 반응 얻다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수량을 높여서 제작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제작하신 것을 마케팅으로 좀 한번 뻥 띄우신 그런 경험이나 아니면 어떤 전략이 있으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뭐 브랜드 하셨던 분들 다 똑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일단 운이 좋아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일단 운이 좋아야 되는데 저도 2014년도에 아직 이런 디자이너 브랜드라는 이런 조닝이 약간 꿈틀꿈틀댔지 이렇게 매스화되는 시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매스화되지 못한 시장에 제가 아마 거의 처음으로 매스화를 도전했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저희는 뭐 제가 어떻게 하라라는 어떤 뭐 솔루션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어떻게 했다라는 말씀을 차라리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 당시에 이제 뭔가 마켓들 중에서 저희랑 가장 잘 맞는 마켓이 위즈위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마켓은 전혀 뭐 관심도 없고 그냥 위즈위드에서만 저희는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마켓에서 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뭔가 나를 원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마켓 한 곳과 같이 커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켓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스톡홀름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위즈위드라는 시장이 약간 좋았던 게 해외 구매 대행이 더 유명했던 사이트였고 거기서 외국인 모델을 쓰다 보니까 약간 외부에서 보셨을 때는 이제 해외 브랜드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가지 그런 좋은 어떻게 보면 환경이 저희를 도와줬고 또 위즈위드에서도 단독 아이템이다 보니까 좀 저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이 좀 왔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저희를 좀 더 띄워줬던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들도 해외 브랜드라고 생각하셔서 해외 브랜드 치고는 좀 싸다고 또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댓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뭐 해외 배송인데 되게 빨리 오네요. 뭐 이렇게 이제 여기다 대고 저희들끼리 회의를 해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쓰자. 거짓말을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쓰고 뭐 또 이거 더 웃긴 에피소드는 일본에서 연락 오셔가지고 스톡홀름 어디서 수입했냐 본사랑 연락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렇게 연락 오시기도 하고 사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운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일단 너무 여러 곳에서 운영을 하시지 마시고 한 곳에서 그래도 뭐 좀 가능성이 있는 한 곳과 좀 더 전략적으로 그냥 해보시는 게 좀 더 결과를 내기에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철학자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면서 우리 최 대표님한테 패션계에 드디어 패션 철학자가 생겼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질문을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복 세제 이번에 런칭한 정미영이라고 하는데요. 앤더슨벨 룩북이나 퀄리티 있는 제품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해외 쇼룸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습니다. 올바른 접근법하고 그리고 성과를 어떻게 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 해외 세일도 현재까지 저희가 진행했었던 거는 이제 SNS라는 그런 좋은 환경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어떤 걸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와서 운 좋게 됐었던 케이스가 대부분이었고요. 일단 뭐 팁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 촬영보다는 해외 촬영 위주로 했었고 해외 촬영 위주로 할 때 그 모델들과의 그 촬영 시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네들한테 이제 좀 옷을 많이 주면서 태그를 해서 일단 올려달라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면서 일단 올려줘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좀 자기 브랜드에 대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진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정성이랑 자신감인데 그리고 조급해하면 안 되고 뭔가 좋은 제안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해야지 내가 마음이 조급해서 좀 안 좋은 조건이지만 해보자라고 하면 10중 8구 안 좋은 조건이에요. 그럼 해보면 안 좋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조급한지 아닌지 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나서 진행을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게 2019년도고요. 2019년도부터는 그럼 2019년도 저희도 파리 쇼룸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걸 하기 전에 뭘 해야 될까 해서 저희는 지금 글로벌 시딩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좀 유명 인스타그래머들한테 계속 컨택을 하고 있고 그네들한테 제품을 보내주면서 먼저 해외에서 그네들의 좀 붐을 일으킨다고 해야 되나?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먼저 해보시면 내가 해외 나갔을 때 될 수 있을지 아닐지 간접적으로 경험도 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금 더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저희도 진행하고 있는 이제 방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어떤 결과로 나왔을지는 저희도 내년은 돼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일단 해외 나가기 전에 그네들의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뭐 영향력이 있든 없든 그네들의 나라에서 조금 좀 멋스러운 페피들한테 먼저 상품들을 보내서 반응을 먼저 보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 앤더슨 벨 우리 최 대표님한테 질문이 집중되는데 제가 중간에 인터셉트해서 OIOI 정 대표님한테 들어온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메시즌 프레젠테이션이 멋진데 기획 방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브랜드를 런칭하고 처음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을 때가 2014년도 SS 때였는데요. 그때는 사실 저희가 빛을 보기 전이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뭔가 프레젠테이션이다라는 그런 거대한 뭔가 그런 타이틀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항상 저희 브랜드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희의 컨셉을 모든 것에 녹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옷뿐만 아니라 룩북, 그리고 뭐 영상에 쓰이는 노래, 그리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들까지 항상 상상을 하고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실제로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프레젠테이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획은 처음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판매장으로 변하게 됐는데요. 한 2년 정도 뒤에는 그때를 겪으면서 항상 저희가 겪었던 게 변수였어요. 그 변수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100명의 고객님이 오셨을 때 그 고객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획과 그리고 200명, 300명, 400명, 500명, 1000명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실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는 그 행사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돼서 2016년도에는 그 행사 업체와 같이 조인을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씩 매뉴얼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끼리 알게 된 매뉴얼과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기획자들과 같이 해서 생긴 매뉴얼들이 현재는 이제 안착이 돼서 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느낀 거는 변수는 정말 그 매뉴얼이 생겨도 항상 일어나는 게 변수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기획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프레젠테이션은 시즌에 한 번씩 1년에 2번 하시나요? 1년에 4번 해요. 4번. 근데 브랜드가 2개다 보니까 1년에 4번을 하는데 규모가 가장 크게 진행을 하는 거는 1년에 2번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제일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 우리 김주현 대표는 창업하시기 전에 This is Never That에서 일을 하시다가 스타트업을 하셨는데 그 저기 계신 분들
모르는 거로 하고 그 This is Never That에서의 경험이 스타트업에 도움이 되셨는지. 우선 디시즌 네버드에서 일을 하면서 스타트업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고요.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직 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중이지만은 아무래도 먼저 하는 형들이나 이제 되게 모험적으로 잘하는 분들한테 먼저 배워서 시작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많이 배웠던 것들과 그때 영향을 받았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서도 그래도 결과가 그나마 나쁘진 않은 거는 그때의 기억들과 경험들이 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차별화가 처음에 문제였을 텐데 This is Never That하고 지금 No Manual하고 상품은 고객이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우선 가격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비싸요. 근데 처음부터 뭐 의도했던 건 아니고 워낙 수량이 적다 보니까 시장 가격에 맞추지 못해서 뭐 반팔티 같은 경우에는 한 6,000원, 7,000원씩 더 비싸게 처음에 발매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적인 도메스틱 브랜드보다는 뭐 검증률도 그렇고 나이대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아직 소규모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 색깔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색깔이 좀 세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매니아틱한 소비자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여기 나와 계신 그 네 회사의 분들의 스타트업 창업 경험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전달해 드린다라고 하면은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건 뭐 스타트업이든 규모를 갖춘 뭐 규모의 경제로 들어가든 뭐 그거는 뭐 불가분의 그 기본 조건인 것 같은데 그 전에 스타트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목표 설정들이 없이 출발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네 분들한테 목표를 어디까지 뒀는지 저는 궁금한데 This is Never That의 조나단 대표님은 이 JKND 법인명이 JKND인데 그 JKND의 그 목표는 어디까지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자꾸 준비 안 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 저희가 너무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 매겨놨던 목표는 100억이었었는데 그건 이미 한참 전에 지났었고 그래서 앞으로 얼마를 더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야 될 건가가 제일 지금 고민 중인 거리예요. 매출을 키우자니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회사의 매출을 바라는 수도 없는 거라서 지금 뭐 또 답을 못 드리겠지만 그게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최 대표님은 최근에 생긴 목표라기보단 방향인데 저희가 지금 이제 상품들을 저희가 이제 인스피레이션을 받기 위해서 태국이나 일본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빈티지 샵들을 가보면 옷들이 지금 봐도 이렇게 괜찮다, 이쁘다라는 옷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원단도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품질이 생각보다 막 80년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30년 뒤에 우리 상품이 이런 빈티지 시장에 나와 있을 때도 우리가 해진 옷이 아니라 빈티지한 느낌의 옷이구나, 그리고 이게 부끄럽지 않은 옷이구나, 그때도 멋있었던 옷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의 옷을 만들어 보자가 지금 추상적인 저희들의 방향입니다. 그게 저희들의 목표라서 그게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한 30년은 가야 돼서 지금 그 정도면은 충분한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2015년에 사업 정리하시겠다라고 시작한 브랜드의 대표님이 30년 앞을 보고 하신다라는 말씀, 여기 스타트업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만 원으로 창업하신 우리 정예슬 대표님. 일단은 저의 2017년도 말 목표는 사실 2018년도에 100억을 찍는 게 목표였어요. 항상 목표는 바뀌잖아요. 원래 처음에 목표는 재밌는 걸 하자가 목표였고, 그 다음에는 뭐 사실 금전적인 목표는 별로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 100억이 너무 찍고 싶더라고요. 그 100이라는 말이 너무 달성을 하고 싶어서 2017년도에 이제 그 목표를 설정하고 2018년도에 그거를 이제 따라가서 어쨌든 올해 달성을 했는데 거기서도 목표가 바뀌어버린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형은 커졌는데 사실 실속이 좀 안 나는 거예요. 제 예상만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매출이 오르면 작년 이익에 배가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 숫자를 따라가려다 보니까 제가 너무 누락했던 거, 그러니까 또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2018년도 말에 생긴 목표는 매출을 키우는 거에만 집중을 하지 말고 내가 정말 탄탄한 회사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해 생각했을 때는 각 팀을 이제 제대로 정비를 한 연도였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그 팀들을 더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상품에 대한 퀄리티를 더 만족시킨 다음, 그 다음 이제 또 금액적인 목표가 다시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김주현 대표님. 저희는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저희 멤버들끼리 하는 얘기가 딱 50억 정도 되는 작은 브랜드를 하고 싶어요. 나중에 브랜드를 여러 개 하더라도 노매니얼은 딱 50억 정도 되는 규모를 하고 싶고, 막 돈을 벌어야지 한다고, 물론 한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이게 잘 팔릴 거라서 한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되게 그래가지고 되게 저희 밸류를 좀 만들어 가면서 딱 50억 정도 하는 규모로 노매니얼은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나중에 브랜드를 여러 개 하는 그런 회사를 하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제가 여기 계신 네 경영자분들이나 여기 오신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하나 드리고 싶은 조언은, 목표가 내가 창업자라는, 기업가 이전에 난 창업자다, 파운더다. 파운더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목표로 갖고 가야 되는데, 기업을 내가 떠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없이 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이 이 패션업계 일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창업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우리 선배님도 여기 안 오셨지만 선배님들 지금 오프라인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렇게 열심히 일할 분들이 없는데도 지금 후회하는 부분,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하고. 근데 파운더라는 부분하고 기업가, 엔터프리너라고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대부분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건 내가 실무자로서 열심히 일할 때가 제일 보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스타트업 하는 분들은 내가 언제든지 여길 떠날 수 있다라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여기 네 다섯 경영자분들은 아직도 이제 부족해서 계속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드리는 조언은 내가 한번 떠나서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면 그건 좋은 조직이 아니다라는 거지. 내가 떠나도 문제가 없는 조직을 만드는 게 지금 스타트업 하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게 우리 한국 패션 시장을 더 윤택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오늘 네. 많이 진행이 돼서 제가 마무리 멘트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미연 대표님께서 왜 산업부의 분들이 안 오셔서 이 좋은 말씀을 안 듣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한국패션협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업계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말씀을 주셔야 진솔한 말씀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도 뭐 회장님 인사 말씀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캐주얼하게 편하게 진행되는 부분이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오늘 자리하신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이미 스타트업으로 진행하시는 분들 모두 다 저희 한국패션협회와 함께 미래의 패션, 한국 패션 시장을 함께 이끌어가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패션협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역할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패션 브랜드들, 특히 스타트업 분들한테 필요로 한 판로 개척 부분이라던가 패션 비즈니스에 대한 경영에 대한 정보를 오늘 같은 포럼이나 세미나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해서 진행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1년에 2번씩 인디 브랜드 페어라는 페어를 통해서 새로운 바이어분들 그리고 새로운 유통을 만날 수 있는 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패션협회 멤버가 아니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한국패션의 미래를 함께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특별 강연해주신 김미연 대표님께 깊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앤더슨벨의 최정희 대표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아이의 정혜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노매뉴얼의 김주현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디스 이즈 네버댓의 조나단 대표님, 박인규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입장하실 때 설문지 나눠드렸는데요. 작성해서 주시면 저희가 다음번 포럼의 기획에 더 알찬 프로그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